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주소론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법은 범죄론과 형벌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죄수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죄수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일죄와 수죄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수론은 우리가 교도소에 있는 죄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의 개수, 범죄의 숫자, 범죄가 하나냐, 몇 개냐 이런 범죄의 개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죄수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범죄론과 형벌론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의 숫자, 그 죄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먼저 행위를 중심으로 보자는 것이 행위 표준설이 되겠습니다. 강간이라든가 또는 강제추행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강간이다. 그러면 강간을 한 번 행동할 때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행위 표준설의 입장이고 우리나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법익을 기준으로 보자.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의 각각의 범죄의 종류들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익 기준으로 보자는 그러한 견해가 법익 표준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범죄,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은 일개 행위가 수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상상적 경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총을 한 방을 딱 쏴서 두 명을 세워놓고 총을 한 방을 딱 쏴서 두 사람이 한 번에 원샷으로 사망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개의 행동으로 총 한 방으로 두 개의 살인죄를 저지르죠. 이런 걸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법익표준설에서 볼 때는 이것은 두 개의 살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상 수죄, 두 개의 죄지만 처벌할 때는 하나의 죄로 취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판례가 법익표준설을 취한 경우들을 보면은 먼저 위조통화 행사죄와 사기죄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다. 위조통화 행사죄는 위조통화를 행사하는 게 문제가 되죠. 따라서 거래의 신용, 안전 이걸 보호법익으로 하고 사기죄는 그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호법익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통화를 행사를 해서 재물을 불법 영득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위조통화 행사죄와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표준설은 범죄 의사의 수를 가지고 판단하자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판례가 취한 경우를 보면은 수개의 수뢰 행위가 수뢰란 말은 뇌물을 받는다는 수뢰라고 그래요. 여러 개의 수뢰 행위가 동일한 상대방 사이에서 단일한 범죄 의사에서 계속됐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냥 포괄해서 하나로 보자는 거죠. 의사는 하나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공무원이 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는데 A라는 그 어떤 봐달라는 의사에 근거를 해서 동일한 의사로 여러 번 줬다. 그럼 하나씩 범죄를 따질 게 아니고 포괄해서 하나로 보자는 거예요. 의사가 같으니까.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구성요건을 표준으로 보자는 겁니다.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범죄를 구성하고 있는 요건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법조문에 나와 있는 어떠한 A 범죄, 예를 들면 살인죄,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사람을 살해하는 이라는 법에 나와 있는 살인죄를 구성하는 요건, 이거를 구성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성요건 해당 사실의 숫자를 표준으로 범죄의 수를 결정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어요. 자, 판례를 보면은 예금 통장 및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 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이거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립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 경합법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판례는 여러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행위 표준설을 취하고 또 법익 표준설을 취하고 의사 표준설을 취하고 구성요건 표준설을 취하고 이렇게
각각 범죄에 따라서 그 결정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죄와 수죄에서 일죄를 보겠습니다. 일죄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단순 일죄를 말합니다. 범죄 행위가 하나의 구성 요건의 일회에 해당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하나의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일죄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법조 경합, 포괄적 일죄 이렇게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법조 경합으로 가봅니다. 법조 경합. 말 그대로 법조 경합이란 말은 법조문이 서로 경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법조문 자체가 서로 경합한다. 한마디로 이쪽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의 죄로 볼 수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죄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조가 서로 경합을 해서 그냥 하나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건 또 어떤 경우를 말할까? 그럼 먼저 특별관계를 봅니다. 특별관계. 특별관계. 자, 예를 들면은 갑이란 사람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럼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살인죄가 될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는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존속살해죄가 됩니다. 그러면 살인죄라는 일반적 규정, 그 다음에 존속살해라는 특별한 규정, 그러면 존속살해만 적용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살인죄와 존속살해죄가 되면 존속살해만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어떠한 구성 요건이 다른 구성 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에 다른 요소를 구비해 성립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이 서로 충돌할 때를 보면은 법이 서로 충돌하면은 상위법 우선 원칙, 두 번째는 특별법 우선 원칙, 특별법끼리 충돌하면 신법 우선 원칙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특별법이 일반법을 우선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특별법이 일반법을 우선한다 이런 원칙과 유사한 내용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특별한 규정이 일반적 규정에 우선한다. 따라서 존속살해라는 이것만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또 특수폭행과 폭행 그럼 역시 특수폭행만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합범 형태도 있습니다. 강도죄 그러면 강제로 말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절도가 되는 건데요. 그 수단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이기 때문에 폭행죄 또는 협박죄라는 데 걸리고 절도죄하고 서로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강도죄가 되는 것이지 폭행죄, 절도죄의 경합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그다음 결과적 가중범 문제입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서 상해를 가하고 그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갔지만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해치사죄가 되는데요. 상해죄가 되고 또 살인죄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상해치사라는 결과적 가중범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법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횡령과 배임은 말 그대로 임무에 위배한다, 배신한다는 얘기인데요. 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걸 가로채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임은 기본 깔고 횡령은 좀 더 특별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횡령과 배임에서는 횡령죄만 해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 내용만 적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충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보충관계의 문제에서는 기본법은 보충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기본법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보충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묵시적 보충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유치죄, 모병이적죄, 여적죄와 일반이적죄. 그래서 이거는 명시적으로 형법이 보충관계다라고 규정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환유치죄, 모병이적죄, 여적죄 해당이 안 될 때만 일반이적죄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 보충관계입니다. 불가벌적 사전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미수론을 배울 때 범죄실현 단계를 배웠습니다. 먼저 범죄할 마음을 먹는다. 이거는 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고요. 범죄할 마음을 먹고
가변한 사람을 살해하려고 칼을 구입한다. 이거는 살인 예비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향해서 목에 겨누어서 휘두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미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수란 말은 범죄 미완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수는 범죄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감금죄 이런 것들은 범죄행위 종료가 기수와 달리 이루어지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을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예비란 말은 미수가 아닐 때 예비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기수가 안 될 때 미수란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수가 되면 미수란 말은 논할 필요가 없고요. 미수가 되면 예비죄란 말은 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가벌적 사전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상해죄와 살인죄입니다. 사람을 살해하려고 목을 칼로 찔렀습니다. 찔러서 피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고의는 살인 미수가 물론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상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살인죄 문제. 그러면 상해하고 살인죄는 살인으로 가기 전 단계에 상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불가벌적 사전행위고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범, 교사범, 정범, 과실범과 고의범 이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의범이 성립되면 뭐 여기 안에 다 들어가죠. 부작위와 자기도 자기범이 성립되면 부작위는 그냥 들어가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충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흡수관계의 문제입니다. 먼저 불가벌적 수반행위입니다. 살인에 수반되는 재물손괴죄 그랬어요. 자, 칼로 찔러서 옷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칼을 맞아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옷이 찢어졌으니까 그거는 손괴죄가 되고 또 살인죄가 되면서 경합범이 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인죄 문제고요. 옷이 찢어지는 문제는 살인죄에 수반되는 그런 손괴죄의 문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불가벌적 수반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불가벌적 사후행위 문제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요. 그럼 절도죄가 되겠죠. 훔친 다음에 이 물건을 때려부셨습니다. 그럼 별도의 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절도죄만 성립합니다. 이건 우리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불가벌적 사후행위 문제는 많은 판례가 있고요.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불가벌이다. 불가하다. 처벌하는 게 불가하다. 사후행위니까 불가벌적 사후행위입니다. 자, 개념 한번 보면은요. 범죄에 의해서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를 하거나 사용 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 구성요건, 아까 남의 물건을 절취하고 그 물건을 때려부셨다. 때려부시는 것은 손괴죄라는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미 절도죄에 의해서 완전히 법적 평가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절도죄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 손괴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손괴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주된 범죄의 평가가 법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절도죄만 성립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돼야만 얘기가 되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남의 돈을 훔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산다. 그러면 이거는 이 물건을 산 것이 횡령죄에 별도로 성립하느냐 X입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물건을 사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이건. 횡령이란 말은 남의 재물을 보관한 사람이 그걸 가로채는 것을 횡령이라고 그래요. 안 돌려주고 가로채는 걸 횡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절취한 문서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는 이거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자, 주된 행위에 완전히 평가되면 되는데 꼭 반드시 처벌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불가불적 사후행위니까 사후행위는 처벌되지를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사후행위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한마디로 공범 성립은 가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례가 인정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사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의 물건을 절도를 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때려 부셨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도죄만 되고 손괴죄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강치, 강도를 했다. 남의 물건을 사치, 사기를 쳤다. 갈치, 남의 물건을 공갈쳐서 뺏었다. 횡령한 재물을 역시 마찬가지로 소각했다 할 때 마찬가지로 요 뒤에 것은 해당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남의 돈을 훔쳐서 그 돈으로 물건을 구입했다. 물건 구입한 걸 가지고 별도로 범죄가 안 되고 훔친 절도죄만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절취한 열차 승차권을 가지고 기차역 직원으로부터 대금 환불 받아도 절초한 열차 승차권에 대한 절도죄만 성립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정이 안 되고 부정되는 사례입니다. 남의 예금 통장을 훔쳐서 돈을 찾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돈을 찾기 위해서 가서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전당포에서 맡기고 전당표를 찾는데 그 전당표를 훔쳐가지고 자기가 가서 전당물을 찾는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당표를 훔쳐서 그 물건을 찾게 되는 훔쳤다는 것은 절도죄가 되고 가서 전당표로 남의 걸로 가서 속에 찾으니까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절취한 작물을 자기 소유일 것처럼 남한테 팔아버린다. 이것도 역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을 해요. 절취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주민등록증으로 만들어옵니다.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죠. 따라서 이것을 자기 걸로 만들면 공문서 위조죄가 되죠. 사립대학교 학생증을 훔쳐가지고 이걸 자기 걸로 만든다. 이거는 사문서 위조죄가 되죠. 그 다음에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 편취하려고 한다. 이거는 보험사기 별도로 성립하죠. 살인죄 이외에 보험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살인죄, 그 다음에 사체를 은닉 손괴한다. 그러면 사체 은닉 손괴죄가 별도로 성립을 합니다. 갈취한 권총으로 갈취했다는 말은 폭행 협박을 겁을 줘가지고 권총을 자기한테 주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공갈죄가 되고 그리고 이걸 이 총 가지고 강도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별도의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공갈죄와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부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계속해서 포괄일죄입니다. 자, 여러 가지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일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뇌물을 A라는 사람으로부터 B라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데 동일한 의사에 의해서 계속 받으면은 포괄일죄로 하도록 처리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의사표준설에서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개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일죄로 취급하는 것을 포괄일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먼저 결합범이 있습니다. 결합범. 강도짓을 하는 것은 먼저 사람한테 폭행 협박을 해서 돈을 뺐습니다. 남의 물 가져오니까 절도가 된다. 폭행 협박을 했다. 그러면 남이 보기에 폭행 협박, 절도죄 이렇게 각각인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로 강도죄가 성립하거든요.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범. 개별적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가 결합을 해가지고 일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강도가 살인하면 강도살인죄가 되고요. 강도가 강간하면 강도강간죄가 됩니다. 결합범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범입니다. 범죄 기수가 되면서 위법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유지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차에 탄 전 여자친구를 안 내려주고 30분 동안 달립니다. 내리겠다는 사람을. 그러면 감금죄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서 끌고 다녀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범죄 종료는 그 다음날 내려준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소시와 종료시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범에서 등장을 합니다. 또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접속범도 있습니다. 접속범. 동일한 기회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불가문으로 접속을 해서 같은 법익을 침해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어요. 절도범이 차를 세워놓고 재물을 여러 번 가져가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감 여자를 협박을 해서 간음을 합니다. 간음을 한 번 하고 200m쯤 가다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간음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접속범 형태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의 문서에다가 동일에 대한 여러 개의 명예사실을 적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연속범입니다. 아까 접속범은 시간적 장소적인 그 접속을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는 시간적 접속을 요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일 밤마다 쌀을 한 가마씩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한 달 반 사이에 16번 계속 접속되는 게 아니죠. 4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연속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집합범입니다. 다수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일괄해서 일죄를 구성하는 형태죠. 무면허 의사가 진료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또 도박을 상습적으로 합니다. 상습 도박. 이런 것들은 집합범의 형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협의 포괄 일죄입니다. 일개 구성 요건에 수개의 행위 양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사람을 체포를 해서 감금을 한다. 그러면은 감금죄만 성립을 합니다. 자, 작물을 운반, 보관,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작물 취득죄만 성립을 해요.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합니다. 그러면 받은 것만 뇌물 수수죄만 수뢰죄만 성립합니다. 범인을 은닉을 해서 도피하게 합니다. 그럼 범인 은닉죄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협의 포괄일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일죄의 처리 문제입니다. 이거는 실체법상 수성법상으로 일죄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번 특수절도를 하고 1번 절도와 야간주급 절도가 상습 반복됐다. 그러면 이거는 상습 특수절도죄만 성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죄로 처벌을 해서 취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진행 중에 법률의 변경이 있다 그러면은 신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대기 효력, 기판력 이런 것들은 포괄일죄 내용이 된 행위 전부에다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소송법에선. 자, 그 다음에 포괄일죄를 인정한 경우 그랬습니다. 절도 습벽 발행 후 절도죄에 자동차 불법 사용도 함께 저질렀다. 이런 것들은 포괄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두 사람을 세워놓고 총을 한 방울 쏴가지고 둘을 다 살해합니다. 그럼 일개 행위에 두 개의 살인죄 저지르죠. 일개 행위에 수개 범죄, 일개 행위가 수개의 범죄, 두 개의 범죄를 저지르는 그럴 때는 가장 중한죄한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폭탄을 던져서 여러 명을 살해합니다. 만약에 3명을 살해한다 그러면 3개의 살인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3개의 살인죄가 되면서 이건 살인죄의 상사적 경합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대해서 처리에 있어서는 판례는 실질적으로는 3개의 살인죄지만 과형상 취급은 1개의 죄로 취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상사적합을 취급하는 아까 표준 학설에서 행위표준설에서는 의사표준설이 이것도 일죄로 취급을 하고요. 구성요건이나 법익표준설은 이건 법익이 이제 3명이니까 3개의 죄가 된다 그래서 수주 개념으로 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자, 상상적합이라는 것이 인정되려면은 어떠한 요건이 구비되냐는 문제죠. 여기는 행위의 단일성,
그러니까 일개 행위에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위 단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의 행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 동일성 그랬어요. 자,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실행행위가 부분적으로는 일치하는 경우에도 일개행위가 되어서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을 해서 상해를 가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공무를 하는 사람을 공무원을 폭행을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거든요. 근데 폭행해서 상해를 가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폭행치상죄가 별도로 되죠. 그러니까는 이거 딱 한 대 딱 때려서 폭행으로 상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와 폭행치상죄의 두 개의 죄를 이 딱 주먹 한 방에 다 성립시킨 거예요. 한 방 딱 때려서 공무원이 이빨이 나갔다. 이렇게 되면은 공무집행 방해죄와 폭행치상죄의 상상치가 합이 되는 거예요. 딱 한 방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죄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절도나 강도를 위해서 주거 침입을 해서 범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절도, 강도죄하고 주거 침입죄의 경합범이 됩니다. 경합범. 자, 그런데 이번엔 이제 어떤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 실현을 위한 수단을 썼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여자를 감금해 놓고 감금죄를 저질렀습니다. 감금해 놓고 쳐다보다 보니까 강간할 마음이 생겨서 강간합니다. 그러면 감금죄와 강간죄의 실체경합범이 되는데요. 이번엔 그게 아니고 A라는 여자를 강간을 위해서 감금을 합니다. 감금해 놓고 보니까 강간할 마음이 생겨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강간할 마음으로 잡아서 감금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감금죄와 강간죄의 상상적 경합범위 됩니다. 그래서 자, 강간을 위해서 감금을 한다 이겁니다. 강간이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감금죄와 강간죄의 뭐가 돼요? 상상적 경합범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금을 해놓고 보니까 강간할 마음이 생겨서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상상적 경합 문제가 아니고 감금죄 하나 끊어주고 강간죄 별도로 끊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 행위, 두 개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감금죄와 강간죄의 실체경합범이 되는 것이고 강간할 마음으로 감금을 했어요. 그러면 일련의 행동이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감금죄와 강간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단이었느냐 아니면 끊어놓고 하나씩 분리해서 볼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그래서 수개의 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때 이종이 상사적 경합이 있고 서로 죄가 다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종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효과의 문제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법정으로 처벌한다는 말씀 드렸어요. 소송법적으로도 일개의 죄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 기판력, 공소의 효력은 전체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실체경합범입니다. 이거는 수개 행위의 수개 범죄가 되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그 다음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경합범. 그래서 여기는 동시적 경합이라는 게 있고 사후적 경합이라는 게 있어요. 동시적 경합이란 말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를 같이 판결하는 겁니다. 이런 거고요. 사후적 경합이란 말은 판결 확정 전 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같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것을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동시적 경합은 동일인에게 여러 번 걸쳐서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공갈죄를 저지르는 거죠. 근데 한꺼번에 묶어서 판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동종입니다. 같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간이 미수에 그치자 살인할 마음을 느껴서 피해 여자를 살해합니다. 강간 미수죄 살인죄 이거는 서로 다른 종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종의 경합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동시적 경합은 판결 확정이 안 된 걸 동시에 심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판결 확정 이건 아직 안 된 거죠. 이건 판결 확정된 것들이고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판결 확정 안 된 거리를 동시적 경합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갑이 A, B, C 세 개의 죄를 범하고 어느 것으로 확정 판결이 안 되는 경우는 A, B, C 세 개의 죄단 말이에요. 갑이 A, B, C, D 이 다섯 개를 저질렀는데 C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면 판결 확정 안 된 뒤에 것들이니까 뭐예요? D, E에 대한 것이 동시경합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사후적 경합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이 범한 A, B, C, D 이 다섯 개 죄 가운데 C에 대해서 확정이 됐다. 그러면 C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그러니까 A, B, C 죄가 되겠죠. 이거를 사후적 경합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처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동시적 경합에서는 흡수주의를 먼저 취합니다. 흡수주의라는 것은 가장 중한 죄형이 사형 무기일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뭐 더 이상 무거운 게 없으니까 다 흡수돼 버린다는 얘기고요. 가중주의를 이제 이거는 사형 무기가 아닐 때 동종형일 때 가중주의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가중에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합한 것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봅니다. 여기. 자,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인 A죄가 있고요. 3년 이하 징역인 B죄가 있는데 이걸 실체적으로 경합을 해서 동시에 판결을 한다 이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2분의 1을 가중하기 때문에 10년에 2분의 1은 15년이 되겠죠. 그래서 15년을 처벌할 수 있는데 둘을 더한 걸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3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13년이 최고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규정이 될 때는 징역, 벌금 이런 것들도 같이 병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에 있어서는 판결되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는 그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진 범죄를 다시 판결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일사 부재리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만 형을 선고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개 존재한다라고 할 때는 동시적 경합범의 예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결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형을 정한다는 말은 형 집행될 부분만 다시 정하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조문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한번 전체를 정리해서 일죄는 이렇게 있고 수죄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